일본 최고 관료들에게 한국은 한 번도 경쟁 상대였던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누군가 이 말을 했습니다. 걔네도 꽤 하네요.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경쟁자를 견제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따라오는 후배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잘 팔린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도, K-팝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는 자료가 올라왔을 때도 반응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수천억 엔을 들고 국가 전략을 총동원해서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못한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비공개 회의실.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일본 전체에서 25명뿐입니다. 장관, 차관, 국장급 이상 고위 관료들, 그리고 저, 통상정책국 수석심의관, 25년 경력, 와타나베 겐지. 저는 이 회의실에 수백 번 들어왔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가장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입구에서부터 느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눈빛이 달랐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장관과 차관이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일본 최고 엘리트들, 도쿄대, 게요대, 히토스바시대, 수십 년 경력의 관료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보고서 한 장이 떠 있었어요. 나는 내용을 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읽었어요. 굳어버린 턱, 허공을 향한 눈빛, 테이블 위에서 꼼지락대는 손가락, 코를 가리는 주먹.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악몽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3분 또 5분 그리고 7분이 지났어요. 침묵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회의 테이블 오른쪽 끝. 이른이 넘은 감사위원 한 명이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떨리지도 않았어요. 담담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결국 한국 때문이군.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간 창밖을 바라봤어요. 또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누군가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아무도, 단 한 명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비웃으려 했어요. 아니, 비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했어요. 한국? 그 한국?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진지한 경쟁 상대로 여긴 적 없는 나라. 우리가 한 걸음 걸으면 20년 뒤에 겨우 따라오던 나라. 우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나라. 그 나라 때문이라고?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스크린 속 보고서를 바라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갑자기 일어서고 싶었어요. 저 숫자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서랍 깊은 곳을 뒤졌어요. 제일 아래 칸,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파일 하나. 손이 멈췄어요. 파일 위에 붙어있는 노란 스티커, 흐릿하게 번진 글씨. 대한민국 문화산업 분석 보고서. 나는 한동안 그 파일을 바라봤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보고 웃었던 해,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던 해. 13년이 지났어요. 파일은 그대로였어요. 한국은 달라져 있었어요. 2013년,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 당시 나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니, 확신이라는 말도 부족했어요. 의심이라는 감각 자체가 없었어요. 전 세계 공항 면세점을 가봐라. 소니, 토요타, 카이논, 닌텐도. 어딜 가도 일본 브랜드였어요. 애니메이션은 세계를 지배했어요. 게임은 세계를 지배했어요. 전자산업은 세계를 지배했어요. 메이드 인 재팬. 그 네 글자는 품질의 증명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해 봄, 회의실에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한국 콘텐츠 산업 현황 및 해외 성과 분석, K-팝 수출 통계.
드라마 시청률 자료, 동남아, 중국, 미국 팬덤 현황. 나는 보고서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번엔 한국 자료구나. 열심히들 하긴 하지. 솔직히 말하겠어요. 그때 내 눈에 한국은 운동회에서 열심히 뛰는 학생 같았어요. 꽤 노력하네. 인정해줄 수는 있지.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왼쪽 끝에 앉은 관료 한 명이 코웃음을 쳤어요. 또 한국 이야기입니까? 오른쪽 끝에서 맞장구가 왔어요. 걔네는 원래 일본 따라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어요. 나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냐고? 경쟁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위협을 느끼는 긴장감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 걸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귀엽게 따라오네. 근데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이블 전체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성공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단추를 잠갔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아니, 우리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말이었어요. 반박할 이유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한국을 베끼는 것조차 아니었어요. 참고 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우리가 더 잘하면 그만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분석했어요. 하지만 존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결과를 봤어요. 하지만 과정은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류를 봤어요. 하지만 한류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 회의실의 박수 소리는 13년 뒤 침묵이 됐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름도 붙었어요. 쿨재팬 쿨자판 이니셔티브. 예산이 승인됐어요. 장관급 조직이 신설됐어요.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일본 문화의 대반격 세계는 다시 일본을 주목할 것이다. 분위기는 축제였어요. 나도 그 축제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해외에 매장을 냈어요. 문화 채널을 개설했어요. 콘텐츠 플랫폼을 론칭했어요. 수백억 엔이 흘러 들어갔어요. 나는 이미 성공을 확신했어요. 실패를 상상하지 않았어요. 실패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출장을 다녔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 공항에서 TV를 봤어요. 한국 드라마가 나왔어요. 우연이겠지. 호텔 로비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한국 노래였어요. 요즘 유행인가 보지 뭐. 현지 방송국 미팅. 담당자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우리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한국도 꽤 하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그런데 다음 출장에서도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도 또 그리고 또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은 수백억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은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 노래를 들었어요. 일본은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도대체 왜?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두 번째도 무시했어요. 세 번째도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네 번째가 되자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낯선 호텔 방,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1초 만에 지워버렸어요. 말이 안 됐어요. 우리가 일본이에요. 한국이 우릴 앞서간다고? 그래도 지워진 줄 알았던 그 생각이 13년 동안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수백억 엔이 사라졌어요. 결과는 없었어요. 나는 비밀 TF를 꾸렸어요.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고 인재들을 모았어요. 3주 동안 밤낮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멈췄어요. 드라마 분석이 아니었어요. 아이돌 전략이 아니었어요. 첫 장 제목, 초고속 인터넷 세계 1위 국가 대한민국. 다음 장, OECD 최상위권 교육열 및 사교육 시장 구조. 다음 장, 연간 수백 편 드라마 동시 제작 시스템. 다음 장, K-팝 연습생 제도 생존율 2% 미만의 전쟁. 나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드라마 분석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 가져왔나?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읽을수록 충격이 쌓였어요. 한국은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콘텐츠가 끊임없이 태어나는 생태계를 만든 나라였어요. 수백 개의 기획사, 수천 명의 연습생, 수만 명의 작가, 감독, 제작진.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밀어붙이는 처절한 경쟁. 한국은 BTS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BTS 같은 팀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기생충 한 편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봉준호 같은 감독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어요. 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해외 소비자 인터뷰 자료가 붙어 있었어요. 질문: 왜 한국 콘텐츠를 보십니까? 예상 답변은 단순했어요. 재밌어서. 하지만 돌아온 답들은 달랐어요. 새롭다, 빠르다, 감정이 진짜 같다. 항상 다음 작품이 나와요. 보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나는 마지막 답변 앞에서 오래 멈췄어요. 보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날 밤 보고서를 덮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설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던 건가? 창밖에는 도쿄의 불빛이 가득했어요. 한국도 지금 이 시각 불을 켜고 있었어요. 한국 콘텐츠는 멈추지 않았어요. 드라마 하나 끝나면 또 시작됐어요. 아이돌 그룹 하나 성공하면 그 다음 팀이 준비돼 있었어요. 영화 하나 터지면 또 다른 감독의 작품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멈추는 해가 없었어요. 오히려 가속이 붙었어요. 도대체 저 나라는 쉬지도 않는 건가? 그런데 보고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한국은 문화만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반도체, 삼성전자, SK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60%를 훌쩍 넘겼어요. TSMC와 함께 전 세계 첨단 파운드리 경쟁을 이끌었어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세계 정상에 올라서 있었어요. 조선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배를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만드는 나라. LNG 운반선, 세계 발주량의 70%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서 나왔어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스콘,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한국 기업들이 선두를 다퉜어요. 유럽도, 미국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들었어요. 방산, 카이나브르자유포, 페이 크루이즈 경공격기, K2 흑표 전차, 폴란드가 사갔어요. 호주가 협상에 나섰어요. 중동이 줄을 섰어요. 나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펼쳤어요.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어요? 출장지에서 나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식당에서 TV를 봤어요.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채널을 돌렸어요. 또 한국 이야기였어요. 드라마, 음악, 음식, 기술, 세계가 모든 분야에서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와서 나는 젊은 직원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방식을 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위 관료가 코웃음 쳤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야. 곧 끝날 거야. 나는 웃지 못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국가 브랜드 호감도 조사. 한국은 매년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 관광객 수.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세계 각국의 한국어 학습자 수. 5년 새 3배.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수년간의 자료, 수천 페이지의 분석, 수십 명의 전문가. 마침내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나는 보고서를 손에 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천천히 넘겼어요. 중간중간 익숙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숫자들이 나왔어요. 비교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결론 대한민국 경쟁력의 본질. 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K-팝이 아니었어요. 정부 지원 정책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요. 나는 멈췄어요. 국민? 나는 이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1950년, 전쟁.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어요. 남아있는 것이라곤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원이 없었어요. 기술이 없었어요. 자본이 없었어요. 땅도 좁았어요. 상식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어요. 1960년대 굶주림 속에서도 공부했어요.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일했어요. 땀과 모래 속에서 달러를 벌었어요. 1980년대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1990년대 IMF, UMF 나라 전체가 무너질 뻔했어요. 국민들이 금을 가져왔어요. 결혼 반지를, 돌반지를, 할머니의 금가락지를. 나라를 살리기 위해 2000년대 인터넷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2010년대 문화로 세계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대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나는 보고서를 닫았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잔에 술을 따르고 바라보다가 마시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쉽게 봤구나. 25년 경력, 수십 개 정책, 수백 개 보고서, 그 모든 것을 쌓아 올린 내가 비어있는 술잔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자. 내 눈으로 확인하자.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인지. 나는 컴퓨터를 켰어요. 인천 도착, 왕복 항공권,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평생 무시했던 나라로 가는 비행기. 출발 도쿄 하네다. 도착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안에서 나는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어딘가엔 거품이 있을 거야. 마케팅의 힘이겠지. 언론이 과장한 거겠지. 나는 스스로를 위안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내 발이 느려졌어요. 공항이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한 게 아니었어요. 정돈돼 있었어요. 사람이 많았는데도 혼잡하지 않았어요. 동선이 명확했어요. 표지판이 직관적이었어요. 입국 심사, 빠르고 정확했어요. 직원이 눈을 마주쳤어요.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화물 찾는 곳, 깨끗했어요. 안내 화면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그 숫자가 이제 이해됐어요. 나는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 고속도로가 뻗어 있었어요. 건물들이 쭉쭉 올라가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시. 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내 머릿속 한국은 20년 전 한국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호텔 체크인. 직원이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안내했어요.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비스가 교과서 같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 거리로 나왔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조용했어요. 아무도 통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았어요.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어요. 정말로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나는 창문에 반사된 내 얼굴을 봤어요. 길을 잃었어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물었어요. 영어로. 그 사람은 걸음을 멈췄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지도를 열었어요. 직접 길을 찾아서 설명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걸어가면서 직접 안내해 줬어요. 골목 입구까지. 나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 시민은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아무 보상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식당에 들어갔어요. 앉자마자 물이 나왔어요. 메뉴를 가져오면서 직원이 오늘의 추천을 이야기해 줬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첫 한 입.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맛이 좋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이 가득했어요. 밑반찬이 넘쳤어요. 이것들을 다 먹어도 되는 건지. 아, 이게 한국 밥상이구나. 그날 저녁, 나는 한국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어요. 3명이 나왔어요. 30 초반의 AI 스타트업 대표, 20대 중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세계 시장을 겨냥해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만하지 않았어요. 꿈이 컸어요. 그런데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었어요. 치열했어요. 그런데 거칠지 않았어요. 한 명이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를 시장으로 봐야 해요. 국내에만 있으면 죽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나는 식사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래 과거 속에 가둬두고 있었어요. 한국은 진작에 떠났어요. 우리가 멈춰서서 20년 전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청소 차량이 지나갔어요.
새벽 배달 오토바이가 달렸어요. 문을 여는 가게가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빨랐어요.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나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수천 페이지 보고서보다 더 명확한 진실을 봤어요. 한국의 힘은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케이팝이 아니었어요.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배터리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사람이었어요. 새벽에도 움직이는 사람들, 길에서 모르는 외국인을 데려다주는 사람들, 밥상 가득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들, 세계를 시장으로 보는 25살 청년들, 나라를 살리겠다며 결혼 반지를 내놓은 사람들,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든 사람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13년 전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성공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 나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나는 한국의 드라마를 베끼려 했어요. 나는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베끼려 했어요. 나는 한국의 플랫폼을 베끼려 했어요. 나는 한국의 브랜드를 베끼려 했어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그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의 절박함, 한국인들의 집념, 한국인들의 경쟁에 대한 열망, 한국인들의 빠른 실행력, 한국인들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은 베낄 수 없었어요. 그것은 흉내낼 수 없었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었어요. 나는 눈을 뜨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2026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들은 그 한마디를 다시 들었어요. 결국 한국 때문이군. 이제야 이해됐어요. 한국이 일본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얕본 대가를 치른 것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2026년 여름, 나는 인천국제공항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공항은 여전히 깨끗했어요. 안내판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직원은 여전히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어폰을 꽂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13년이 지났어요. 13년 동안 나는 한국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드라마를 보았어요. 한국의 음악을 보았어요. 한국의 반도체를 보았어요. 한국의 조선소를 보았어요. 한국의 성장 통계를 보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보려 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어요. 그 도시 안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난 누군가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도 밤을 새우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도 세계를 향해 달리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에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야 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세계를 바꿔놓은 나라. 그 나라를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서울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13년 전 회의실, 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알아요. 성공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그 나라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 나라의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끝내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졌어요. 콘텐츠에 진 게 아니었어요. 정책에 진 게 아니었어요. 기술에 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졌어요.